오케이. 네, 제가 중간중간 지금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락 예, 버튼은 중간중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 PPT 화면 전체적으로 잘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코칭능력개발원 특강을 맡은 임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금요일 오후 굉장히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또 학생분들, 또 이렇게 연구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학회 발표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번에도 특강을 맡으면서 되게 걱정되었던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게 보니까 유명인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또 운동선수로서 어떤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이루지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특강을 또 이제 제안을 해주셨을 때, 또 부담도 많이 되고 굉장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무래도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현역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또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게 적용한 저만의 셀프 코칭법과 그리고 제가 갖게 된 어떤 코칭 철학,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는 것도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강이라고 해서 거창할 거는 없고요. 네, 제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할 거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네, 이 특강이 종료된 이후에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학회에서 특강은 처음이고, 또 지금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저 특강 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영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레저 융합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가대표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했었고, 2020년도에는 꿈나무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현재에도 연구자로서 뭐 학술적인 어떤 연구와 또 운동선수로서 훈련을 계속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선수 생활, 그리고 코치 생활, 그리고 감독, 그리고 지금 교수로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빼고는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영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일찍 코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1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제 이제 클럽팀을 갖게 되었고, 21살 때 학교 운동부 전임 코치로 이제 이렇게 귀여운 네, 학생 선수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제가 약 3년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코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때 제 나이가 20살, 21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게 내가 수영은 나름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코칭을 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코치 생활을 정말 일찍 시작한 거였는데, 아마 수영계에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코치였어요. 근데 그때 20살에 코치를 하는 게 사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좋은 얘기만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20살에 이제 초시계를 들고 코치석에 앉아 있으면, 수영계에 또 이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이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여자 코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왜 이렇게 뭐 여자가 이렇게 일찍 초시계를 잡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찍 지도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계기가 되게 제 인생에선 가장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사실 저는 7살에 처음 수영을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내내 제 꿈은 하나였어요.
실업팀 고액 연봉자, 네, 실업팀 고액 연봉 선수가 되자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수영을 평생 해왔는데, 그 꿈을 정말 이루게 됐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했었고, 그때 제 그 고3들 중에서는 가장 빨리, 가장 높은 연봉에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 꿈이 이뤄졌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을 이제 계약서를 사인하면서 아, 내가 정말 평생 해온 노력을 이렇게 보상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제가 10월 전국체전이 끝나고 이제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1월쯤 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저희는 뭐 코치님과 어떤 실업팀 감독님과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지도자분들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이제 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제가 이제 붕 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1월이 되면 실업팀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아예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뭐,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받을 때, 저는 이때라고, 20살 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꿈이 정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아, 내가 이렇게 수영을 강제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수영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수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영 같은 경우에는 레슨비가 들어가니까 이 레슨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다양한 자격증들을 막 취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20살에 바로 취득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심판 자격증이라던가 뭐 응급처치라던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막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레슨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어떤 것을 했냐면 일단은 호텔 뷔페 서빙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편의점 야간 네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아체능단에서 수영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실버타워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수영 강사로 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레슨비를 벌고 이걸 그대로 이 알바비를 그대로 레슨비로 내면서 이제 1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이렇게 다양한 평생 수영만 해오다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실히 느꼈던 부분은 아, 나 진짜 수영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영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수영만큼 쉬운 게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때 제가 좀 일찍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다행히 이 시즌에서도 제가 성적을 좋게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정상적으로 실업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업팀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진짜 평생을 이 실업팀 선수라는 꿈을 안고 살아왔지만 막상 이 실업팀을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을 직업이구나. 왜냐면 저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 파기의 경험도 한 번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에만 이렇게 올인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운동부 코치를 하게 되었고, 21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지도자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제 클럽팀까지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선수 생활도 하고, 학교 운동부 코치도 하고, 클럽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딱 시기였어요. 21살 때가. 근데 그때는 역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아, 뭐 제가 경기장에만 가면
야, 너 뭐 돈을 긁어 모은다며? 너는 뭐 어린 나이에 건방지게 뭐, 선수가 운동만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선수들도 이렇게 뭐 지도자 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그 뒤에 많이 생겨서,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린 나이에 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당시엔 너무나 힘들었지만 일찍부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유아체능단이라던가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라던가 지도할 수 있는 경력을 일찍부터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클럽팀을 제가 만들어 보면서 또 이 친구들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서 제가 지도자로서의 경기 실적까지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뭐 소년체전에서 서울시 대표팀을 맡기도 했었고, 또 꿈나무 대표팀을 맡는 어떤 감독의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쉽지만은 않았어요. 되게, 코치 생활을 한다는 게 누군가를 또 가르친다는 게, 코칭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고, 사실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코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일찍부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직면했던 어려움들은 이런 거였어요. 학교 운동부 코치를 할 때는 일단 어린 나이가 문제였고, 왜냐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도 제가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 학생들의 진로까지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부에 학생들을 수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됐고, 그리고 또 어려웠던 건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였는데, 그 자리가 그 교무실에 이제 부장님들과 함께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9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너무나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일단 어린 나이에 대한 어려움은 시간과 경험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어린 나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제 나이가 보완이 됐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것 또한 그런 경험과 어떤 노하우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면담과 응대를 하는데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선수를 수급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 수영부를 창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교 운동부를. 근데 당장 이 친구들을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2명에서 학생들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2명의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국대회에서 나가서 메달을 따면서 이제 학생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9시간 동안 매일매일 근무를 하는 이 어려움 역시 제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법을 연구하는 시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운동량을 짜는 시간, 그리고 어떤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저는 비교적 조금 현명하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왔냐면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 종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심,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밖에 모르는 성격이 있는데 제가 코치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저보다 정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제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 결과 저희 그때 당시에 조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출전하는 족족 트로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자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여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친구들이 거의 16명까지 늘어났는데 거의 이 중에 10명이 넘게가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승, 준우승을 하면서 점점점점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노력과 제가 극복했던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제자들의 그런 어떤 실적의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했던 노력이 제 제자를 위한 걸로 끝났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했던 이 노력과 이 연구들은 제 선수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사실 이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에 많은 여성 선수들이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20대 초반에 이 코치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까지도 꾸준히 계속해서 선수로서의 제 기량도 이렇게 느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뭐 한국 수영 최초 선수용 코치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크게 관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저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코치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우연찮게 그런 어려운 계기로 20살에 코치직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21살부터는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직을 맡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 수영을 잘하는 것과 이 수영을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수영을 잘하는 건 배웠는데 수영을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 동안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 사실 저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우는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었고 그리고 석사에 그치지 않고 이 공부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저는 박사과정 진학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박사 과정을 이제 진학을 하고자 했을 때 지도 교수님으로 제가 꼭 모시고 싶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저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희망하던 그 교수님께서는 저를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박사 과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 역할이 너무 많아. 이 박사 과정은 이 순간에만 그리고 이 박사 과정에 이 정말 이 과정에만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라는 것이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실망도 많이 했죠. 근데 또 운동을 해 왔던 게 있어서 오기가 생겨서 몇 번을 찾아뵀어요. 계속해서 찾아뵙고 설득을 했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도 할 수 있고 뭐 시키는 거 밤새라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오랫동안 한 학기 내내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득 끝에 결국에는 허락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당시 허락과 함께 저에게 이 교수님이 책을 한 권 건네주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연구자로서 저를 코칭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책은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어 제 반응은 이거였어요. 딱 첫 장을 읽는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인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전 생각했죠. '왜 이런 책을 나한테 주셨을까? 공부를 그만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첫 장이라도 한번 읽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한 이 책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이 심오한 물음에 아주 깊은 생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이 니체는 이 책 한 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첫 번째 단계인 낙타. 낙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뭔지도 모를 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낙타 몰이꾼이 모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타의 인생은 산다는 것이기보다는 살아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내 등에 잔뜩 얹어진 이 짐이 누구 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낙타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화를 내요. 내 등에 더 이상 짐을 싣지 마. 라는 어떤 용기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낙타의 다음 단계인 사자의 단계입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밀리면 왕, 백수의 제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 때는 오로지 나의 행복,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엄청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타의 단계에서는 내가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요. 이 사자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즉 사자의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아이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그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서 다양한 질문과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로 니체는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왜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만큼을 벌어야 되지?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말한 이 세 단계에 걸친 의식의 이러한 성장은 사실 체육학이라는 학문과 이 스포츠 실기를 하는 체육인으로서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성장, 이 단계가 저는 체육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거나 또는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돌이켜보면 저도 이러한 변화를 고스란히 경험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정말 맹목적으로 훈련을 했던 학생 선수 시절을 거쳤습니다. 네, 한 가지의 꿈만 딱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맹목적으로 훈련하고 달려왔던 그런 단계가 저는 낙타의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 겸 코치에 접어들면서 저는 사자의 단계로 이르렀습니다. 니체는 낙타에서 사자로 변화할 때 인생의 시련으로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업팀 계약 파기라는 선수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그랬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선수 겸 코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도적인 삶, 즉 사자의 정신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박사 과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아이의 단계로 변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전공 공부와 이 훈련을 병행하면서 저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한켠에서는 여전히 운동선수가 운동이나 잘해야지라고 하지만 저는 작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증명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 전체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저는 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걸어온 삶에 대해서 구석구석 성찰해보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경험을 제가 하는 운동에도 조금씩 적용을 해보게 되었고, 그것이 경기력을 향상하고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흘러서야 이러한 사고를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는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사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신기하다라는 걸로 그쳤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전공, 제 세부 전공은 체육, 철학, 스포츠 윤리학 전공인데, 이 전공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비판적 사고력을 확장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의 향상, 저희가 어떤 경기력 향상을 이야기할 때는 원래 체육학에서도 자연과학 측면, 이 스포츠 과학 측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러한 기술의 향상이 아닌 사고의 증진이 과연 경기력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이 책을 읽기 전에 제 답변은 노였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제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술 연마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어떤 비판적 사고력 증진이 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저의 셀프 코칭법의 핵심입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는 조금씩 달라요. 워낙 이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의 비판적 사고의 방식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상반되는 입장이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가상의 상반되는 입장에 대해 제가 충분히 반박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라면 제 판단을 믿고 추진했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그 문제를 분석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어떠한 사고법은 낙타와 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고, 이는 스포츠 상황에서 제 자신을 컨트롤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배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사고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이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경험했고, 이는 연구자로서의 저뿐만 아니라 선수로서의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학술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비판적 사고력이 운동선수처럼 주변 통제를 많이 받는 집단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 비판적 사고력과 운동선수의 경기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력은 전술에 대한 이해도와 경쟁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선수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코칭을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코칭 철학도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흥미로운 건 오히려 이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이 비판적 사고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비판적 사고력의 확장을 위한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나는 지금은 비록 제가 현장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 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에서 이 저와 함께 체육학을 공부하고 또 체육계에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제 코칭 철학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코칭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 코칭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과거 저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타고나야 되잖아요. 이 노력보다는 어떠한 후천적인 그런 동기보다는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공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머리가 좋게 타고난 친구들 또는 그 집안 환경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거는 도저히 코칭이나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저의 조금 더 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자가 학생들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그러한 조건을 담고 있다라면 누군가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조건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교육자로서의 저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UC 어바인 대학의 제임스 펠런 교수의 어떤 연구였습니다. 이 제임스 펠런은 신경학자인데요. 그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바로 사이코패스의 유전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어,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이코패스의 뇌는 전두엽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정서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정상인의 뇌와 사이코패스의 뇌와 다르게 그 전두엽 부분이 새까맣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혀낸 학자가 바로 이 제임스 펠런 교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임스 펠런은 이렇게 사이코패스는 타고나는 거야. 사이코패스의 뇌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바로 알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밝혀내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진 학자였는데 사실 제가 어, 제임스 펠런이었어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 연구에 흠뻑 빠져있던 이 펠런 교수는 자신의 뇌 사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뇌 사진을 찍어봅니다. 근데 자신의 뇌 사진을 찍어본 결과 그는 매우 놀라게 돼요. 왜냐면 자신의 뇌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와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에 빠져서 며칠을 시름시름 앓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밝혀낸 이 연구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과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며칠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펠런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놔요. 이 제임스 펠런 교수에게는 88세의 노모가 계셨거든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고민이 있는데 저의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와 똑같이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아들아 이제는 내가 숨겨둔 우리 가문의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에서 최초 모친 살해, 이 근친 살해범이 토마스 코넬이 너의 조상이고 직계 조상 중 7명의 연쇄살인범들이 더 있단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제임스 펠런 교수는 유전자가 사람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뇌 과학자였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으로 타고나 라는 그의 주장 옳았어요. 그런데 어, 이 제임스 펠런 교수는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났지만 성공한 신경과학자이자 의대 교수였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폭력 전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세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똑같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학자가 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하면서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이유를 끝내 밝혀냅니다. 이 제임스 펠런 교수는 지속적인 탐색 끝에 자신은 성장 과정에서 온화한 과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가정이나 외부로부터 학대나 가혹행위를 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펠런은 "사람은 타고나는 거야. 선천적인 유전자에 의해 결정돼."라고 연구를 진행하던 것이 "사람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바뀔 수 있다."라고 연구 방향을 바꿔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부모나 학교로부터 받는 양육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은 후천적인 성장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전제이고 스포츠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저의 코칭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마이크 짐머라는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코치가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운동 기술은 잠시 동안 함께하지만 삶의 기술은 영원히 함께한다. 사실 저에게는 이제 두 분의 멘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7년, 18년 정도 함께 수영하고 계신 저희 수영 코치님과 아까 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말했다라는 책을 권유해 주신 저의 박사 지도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이 마이크 짐머의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코치님도 너무 무섭고 또 공부를 배울 때는 또 지도 교수님도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제가 수영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가 필요한 순간에 저희 코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앞에 보이는 세 사람 있죠. 굉장히 자기의 분야에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플라톤에게는 저의 전공, 이 체육 철학 전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철학자예요. 그리고 이 플라톤에게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사회학자 이 헬렌 켈러에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대한 스승인 앤 설리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의 허준에게는 그의 스승 유이테가 있었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 앤 설리번, 유이테가 없었다면 사실 플라톤, 헬렌 켈러, 그리고 허준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저의 코치 지금까지 만났던 코치님, 뭐 교수님, 지도자분들께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런 셀프 코칭법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영상도 편집을 해 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줌 화면상에서는 조금 끊길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제가 느낀 바는 이거였어요.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줘야겠다. 진정한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스승은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이 문구를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줌으로써 진정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공부와 운동을 그리고 선수와 교수를 병행하기에 감히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의 너무너무 잘하셨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누가 질문할까? 일단, 우리 매번 빠지지 않는 우리 이 교수님 어디 계세요? 이양주 교수님? 예. 네, 네. 이양주 교수님 질문 하나 하시죠. 예, 아, 예. 너무너무 감동적인 강의라 뭐 제가 질문할 사항은 좀 없고요.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젊은 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오늘 좀 많이 얻어갔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 전공이 또 코칭이다 보니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임다인 교수님의 강의가 훨씬 재미있고 가슴에 팍팍 와닿고 너무 내용이 좋은 거야. 어, 거의 내용은 감사합니다. 비슷한데 네. 전달하는 능력이나 가슴에 와닿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하셨던 그 말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직에 있을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좋은 이야기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저 스포츠자 학생들 열 몇 명이 정말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9월 2일부터 사실 스타트인데 오늘 혹시 시간 되면은 들어와서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저는 열 몇 명 학생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반이라도 이걸 듣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수영 코치를 했고 수영 선수를 했고 수영 지도자를 하신 분이 지금도 수영 선수를 하시면서 교수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임 교수님밖에 없어요. 난 미국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정말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 학생들이 오늘 내용을 잘 좀 곱씹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만 하면 힘들다, 어렵다 하고 포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스포츠 학생들은 정말로 꾸준히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채팅창에 남겨줬는데, 네, 제가 읽고 별로. 좀 답변을 네,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종민 학생이 남겨주셨는데, 니체를 잠깐만, 읽게 된, 누구예요? 김종민? 네, 이름이 종민 학생. 뭐예요? 근데 구단 김종민? 버스를 타고 오케이, 이동 오케이. 예, 중이어서, 네, 직접 예, 예, 질문은 못 한다고 예, 해요. 예, 예, 예. 네. 니체를 읽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원래 철학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철학자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으로 희망했던 그 교수님께서 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말했다라는 책을 딱 권유를 해주시고 제가 그 책 한 권을 다 읽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사실 그 니체의 말이나 뭐 요새 철학자와 관련된 그 에세이 형태의 책들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도 요즘 계속해서 좀 즐겨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창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지금, 다들 이제 뭐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남대 김종호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김종호 교수님, 음, 아, 아니면은, 예, 예. 김종호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그에 대한 답도 뭐 좋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너무 좋은 여기 채팅창에 제가 올렸습니다. 너무 명강이 감사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요. 예. 그리고 뭐야 우리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것도 너무 감동스럽게 듣고 해서 큰 질문은 없고요. 아무튼 제가 이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데 굉장히 아마 그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김기진 교수님 조금 늦게 들어오신 모양인데, 김기진 교수님,
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아, 운전 중이세요? 예, 근데 너무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들었던 그 내용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맞아요. 아, 교수님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예, 잘 들었어요. 그, 그 지도자의 철학에 관한 부분은 100% 저도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후학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수영 선수들이 물론 당연히 그 철학이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과학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추가로 잠깐 뭐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네. 현장에서 요즘에는 선수나 지도자분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어떤 스포츠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의 관심과 연구나 공부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영양적인 측면이라던가 역학적인 측면이라던가 네, 생리학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어 서포트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한국 스포츠 과학원에서도 그런 스포츠 과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조금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런 인문학적인 측면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그게 이제 딱 맞춰졌을 때 결합이 됐을 때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저희가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사실 현장에서는 심리가 주를 이뤘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철학, 코칭 이렇게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저는 좀 스포츠인으로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뭐 스포츠 과학이 발전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마라톤 같은 경우에 보면 네, 그 지금 마라톤 선수가 없어서 이번에 올림픽에도 그 실제로 기존 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마라톤 과거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마라톤에 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물론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스포츠 과학이 우리보다 더 발전하고 그것도 못지않게 발달한 일본 같은 경우는 마라톤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선수들에게서 그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이게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여튼 네, 제가 운전 중이어서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 질문 한두 명 듣고 끝을 내죠. 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가만히 누구 소리야? 저 이누림입니다. 아, 네, 이누림이라고? 네, 질문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누림이라고 하고 굉장히 이제 교육에 대한 철학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시고 또 그 길에서도 원래 오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지금 조금 그 철학의 어떤 인문학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철학에 대한 공부가 끝난 뒤에 혹시 코치로서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림 학생. 사실 이 철학 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너무나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철학이 저는 다른 이제 체육학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뭔가 나무를 보고 곤충을 보고 뭐 그 일부를 흙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철학은 조금 나와서 이 숲 전체를 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숲의 뒷면까지 조명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체육계의 어떤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제 깊이 있게 파고들고 남들이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어떤 전공이라는 점에 저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철학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제 세부 전공은 이제 이 스포츠 윤리학입니다. 근데 이 윤리학 같은 경우도 현재에는
이제 스포츠인들에 대해서 어떤 스포츠계의 그런 윤리적인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스포츠 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뭐 지도자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조금 스포츠 윤리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철학이나 윤리학이 원래 같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이게 이론에서 그치는 것 같지만 저는 현장에 굉장히 실효성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이 철학과 윤리학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저희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손나래 교수님이 들어오셨네요. 손나래 교수님 계세요, 지금? 아니,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음. 것 같아요. 아까 그 음소거가 안 되셔서 들어오셨다 나가셨나? 나가셨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성재 쌤 나오셨어요? 소리 들리세요? 예, 말씀 예, 들리시나요? 예, 네, 예, 잘 너무 들립니다. 명강이, 혹시 너무 네, 질문하세요. 명강을 예, 감동 속에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이에요? 질문은 이제, 저의 질문은 이게, 뭐, 코칭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체육회 문제들이 많고, 또 그 제도적인 문제라서 이런 질문이 여기에 해당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국 선수가 메달도 따고 있고 수영 부분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단지 그 그 선수들의 신체 발달만 있는 거는 아니고 뭔가 코칭법이 달라져서 메달도 따고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을 혹시 알고 있는지 점점 그 수영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펜싱이든 뭐든 이렇게 한국이 점점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은 수영 부분에서 어떤 코칭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입상을 가능하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올림픽에서 뭐 여러 관심을 받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저는 수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수영이어서 많은 또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수영은 여태까지의 어떤 저희 우리나라의 그런 실적들을 보면 올해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고 발전한 이유로는 사실 제가 그 현장에 또 그 제 직속 후배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코치님이 또 지금 수영 국가대표 뭐 김우민 선수나 황선우 선수를 키워낸 또 코치님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코치님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선수들의 그런 특징 또 성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요즘 말하는 MZ가 아니라 완전 Z세대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방법도 굉장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설득을 시키고 훈련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코치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훈련이나 대회 영상들을 이렇게 영상 분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 이렇게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저는 뭐 제 팔 뭐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불편해서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 비판적 사고력의 확장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어떤 과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수영 훈련을 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시설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영 단체전 멤버 남자 선수들을 데리고 계속 2년 반 전부터 그 해외 훈련을 계속했어요.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제 체육회에서도 많은 서포트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많은 큰 효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훈련법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훈련법들을 많이 도입해 본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라고 혼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른 분, 마지막 한 분 하고 이제 끝낼게요. 다른 분 한 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금 못 물어보시면 임다현 쌤 또 만나기도 어려워. 음. 오케이. 국민대 지도교수가 누구시죠? 저요, 국민대에게? 저 어, 박성주 교수님이십니다. 스포츠 윤리. 박성주? 네, 박성주? 네, 모르겠네. 국민대 지금 우리 멤버들이 누구야? 전지현 교수님 우리 멤버고. 아, 네네네. 전지현 교수님 아세요? 네, 전지현 교수님께서 제 학위 논문 심사위원이셨습니다. 그래. 네, 전지현 교수도 목소리 좋다고 보니까.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 맞아요. 음. 전지현 교수님은 수영 쪽으로 뭘 좀 했어요? 전지현 핀수영 교수 선수 하셨습니다. 핀 수영? 네, 그래서 그 수영 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네, 있구나. 수중 재활 많이 하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핀 수영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선생님 또 수업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요? 임단 선생님, 예, 예. 네, 저는 이제 또 야간에 훈련이 있습니다. 대회 뛰어야 돼가지고. 아니, 그럼 하루에 정확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해요? 저 지금도? 많이 못해요. 하루에 수영 2시간만 딱 하고, 이제 중간에 웨이트는 혼자 학교 어, 헬스장에서 뭐 밤에 한다던가 새벽에 어, 하고, 예. 수영도 안 야간에 빠지고, 해요. 예. 야간에 하고. 네. 아이고, 대단하시다. 하여튼 계속 파이팅 하시고. 네, 음.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스포츠 학생들만 남고, 한 5분 정도만 내가 이야기하고 끝낼 테니까,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녹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